아, 원가 관리 회계는 우리 이제 타이틀을 보면 회계라고 돼 있죠. 회계라고 돼 있는데 우리들이 흔히 아는 회계는 재무회계 즉 중급회계에 맞춰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하냐면 원가 관리 회계도 중급회계랑 뭔가 연관이 있을 거야. 관련이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이 선견을 가지고 있다고. 근데 막상 수업을 들어보면 전혀 다른 내용을 해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 어떤 판단을 하냐면 이거 되게 어렵네. 이게 무슨 말이지? 이런 두려움부터 생긴다고. 그러다 보면 이제 어때요? 정이 떨어져. 보기도 싫고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원가 관리 회계에 대한 정체를 먼저 좀 알아야 돼요. 알고 들어가야 여러분들이 잘못된 길을 빠질 위험을 줄여주는 거라고. 자, 그러면 원가 관리 회계도 회계잖아요. 회계인데 왜 중급회계 재무회계랑 다를까? 그거부터 알고 가자 그런 얘기예요. 자, 회계. 자, 우리 회계 원리도 배웠고 입문 과정을 배우신 분도 계세요. 회계를 뭐라고 배웠어요? 수업 시간에. 그렇죠. 역시 배운 분들이라. 자, 회계는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고요. 한마디로 표현하게 되면 회계는 정보라는 걸 만들어서 전달하는 과정을 회계라고 합니다. 정보를 전달해서 정보를 만들어서 전달하겠다. 우리 회계라고 하면 딱 머리에 스쳐지는 게 바로 뭐냐? 분기야, 분기. 분기가 회계입니까? 그렇지는 않아. 왜? 분기는 회사에서 벌어진 어떤 사건들을 기록하는 걸 분기라고 그래요. 기록이 뭐죠? 팩트를 기록하는 거야. 그게 바로 중급 회계. 첫 단계. 근데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정보를 만들어서 전달을 해야 돼. 정보라는 건 뭐죠? 어떤 사람이 그거를 입수했을 때 어떤 의사결정을 통해서 뭔가 성과를 나타내는 게 정보죠. 그러면 이 정보를 전달을 할 건데요. 누구한테 할 거냐? 크게 두 가지 객체가 있다고 합니다. 회사의 외부에 있는 정보 이용자가 있고요. 내부에 있는 정보 이용자가 있다고 합니다. 아니, 책 보고 좀 했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그 책이 없는 얘기를 할까? 책에 있는 내용이에요. 책에 있는 내용이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이제 계속 또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수업을 어떻게 진행을 하냐면 책을 보기 전에 뭔가 많이 설명을 해드려요. 대부분 책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똑같은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거하고요. 여러분들이 책을 보는 거하고 느낌이 달라. 이걸 잘 들으셔야 돼. 이걸 잘 안 듣고 책만 보면은 무슨 말인지 몰라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회사의 외부에 있으면서 정보를 이용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한번 상상 한번 해보시라고. 회사라는 어떤 주체가 있는데요. 그 외부에 있으면서 그 회사에 대해서 뭔가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 누가 있을까? 대표적으로 주주 채권자라고 하죠. 그러면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회계 원리를 다 들어보셨을 테니까요. 재무상태표를 가지고 한번 연결을 시켜보면 재무상태표는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차변에 자산이라고 되어 있고요. 대변에는 부채하고 자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어떻게 배웠어요? 자, 이 자산은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의미하는 거고 자본은 뭐죠? 순수한 순재산이라고 그러죠. 부채는 외부로부터 돈을 차입한 걸 부채라고 배웠죠. 근데
원가관리회계에서는 얘를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하냐면 오른쪽은 자금의 조달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왼쪽은 자금의 운용이라고 합니다. 재무상태표를 표현을 할 때 단지 그냥 자산부채 자본이 아니고 얘를 뜯어보니까 오른쪽은 회사가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조달하는 수단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왼쪽은 그 돈이 어떻게 남아있는지 표현하는 걸 자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 회사는 부채를 조달하고 자본을 조달해야 되는데요. 부채를 투자한 사람을 뭐라고 그러죠? 채권자라고 하고 자본을 투자한 사람을 주주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주주나 채권자는 회사에 돈을 투자를 해. 뭐 하려고 투자를 해요? 돈을 벌려고 투자하는 거지 뭐. 그렇죠? 그러면 내가 돈이 있는데 어떤 회사에 투자를 할 때 그냥 막 투자를 해? 볼펜 굴려가지고? 자, 내가 투자했을 때 거기에 대한 수익이 큰 거를 판단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판단해 줄 수 있는 정보가 바로 뭐라는 거예요? 회계가 그 역할을 한다 그런 얘기예요. 회계가. 그러니까 알고 보면 별거 아니라고. 그러면 이 주주하고 채권자가 이용하는 회계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재무회계라 그래요. 재무회계. 여러분들이 배우는 중급회계가 바로 요거라고. 요거. 그럼 결국에 여러분들이 배우는 중급회계는 누구한테 정보를 제공하는 거예요? 회사 외부에 있는 주주 채권자한테 정보를 제공하는 거라고. 요게 바로 중급회계야. 그러면 어떤 식으로 정보를 할 것 같아요? 바로 재무제표라는 수단을 통해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중급회계 책 제일 뒤에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재무제표가 있어요. 재무제표. 중급회계는 재무제표를 만드는 과정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 드립다 이해해야 돼. 드립다. 왜? 재무제표를 만들어야 되니까. 우리는 그거 안 배워. 그거 안 배운다고. 자, 그러면 외부에 있는 정보이용자가 주주 채권자지만 그럼 내부에 있는 정보이용자가 누가 있을까? 내부라는 건 뭐예요? 회사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럼 회사 안에 있으면서 정보를 알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 우리 그 직원들은 어때요? 내부 정보 이용자일까 아닐까? 우리가 경영자라고 표현을 하는데 맞았어요. 경영자 맞아. 직원들은 내부 정보 이용자가 맞을까 안 맞을까? 상상해 보시라고. 여러분들이 어떤 회사 취업을 했어요? 직원이야. 그러면 취업하면서 이 회사의 재무상태표, 경영성과 알고 싶어요? 솔직히 뭐 알고 싶어? 급여, 휴가. 여러분들은 내부정보이용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부정보이용자는 누가 내부정보이용자예요? 경영자를 대표적인 내부정보이용자라고 합니다. 그럼 이분들도 뭔가 정보를 알고 싶은데 이분들이 알고 싶은 정보는 얘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이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정보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관리회계라 그래. 우리 책 타이틀이 뭐예요? 원가 관리회계죠. 그 관리회계가 바로 이거예요. 이거. 자,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얘하고 전혀 상관없는 걸 배우는 거라고. 근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 얘가 회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랑 뭔가 관련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한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논리를 못 만들어내. 자, 여기서 포인트. 왜 우리는 원가관리회계가 어렵다고 느껴지고 원가관리회계는 인풋과 아웃풋의 비례관계가 없을까? 이유가 얘는 인풋과 아웃풋 비례관계가 있거든. 하다 보면 머릿속에 이제 재무제표라는 구조가 생기고 기업회계 기준도 이해가 되고 해요. 얘는 보면 볼수록. 얘는 전혀 그 개념이 아니야. 많이 본다고 개념이 쌓이는 게 아니거든.
근데 여러분들 어때요? 얘마저도 얘처럼 많이 보면서 스스로 개념을 쌓으려고 해. 그러니까 안 되는 거라고. 쌓았어, 개념을. 다음날 보니까 전혀 얘가 아니야. 어떻게 해? 또 쌓아. 또 아니야.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지치게 되는 거라고.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면 내용적으로 왜 다를까 한번 판단을 해보자고요. 주주채권자는 목적, 뭐 하려고 회계란 정보를 이용할 것 같아요? 주주채권자. 단순하게 혹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뭐 하려고 주식 투자해요? 그렇지. 여러분 혹시 피투자 회사를 너무 사랑해서 투자하는 분 계세요? 그런 분 없다고. 나는 돈만 벌면 돼. 주주채권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투자 목적으로 이 정보를 이용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이 피투자 회사가 뭐 하는지 몰라도 돼. 난 돈만 벌면 돼. 이 경영자는 뭐 하려고 회계란 정보를 이용할 것 같아요? 자, 이거 상상해야 돼. 회사의 사장 임원은 뭐 하려고 회사에 출근할까? 자, 이게 또 원가 관리회가 어려운 이유 중 또 하나예요. 왜? 관리회계는 경영자가 이용하는 회계거든. 여러분들 경영자이 아니에요. 아니잖아. 그래서 어려운 거야. 사장님들은 얘가 되게 쉬워. 왜? 사장이니까. 여러분 사장이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해결책이 나왔네. 관리회계 공부할 때는 나를 뭐라고 생각해야 돼요? 사장으로 생각해야 돼. 그러면 쉬워. 쉬워요.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제가 상상하라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다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배우는 원가 관리 회계는 여러분들이 실무적으로 절대 접할 수 없는 걸 하는 거라고. 주변에서. 중급액의 세법은 접할 수가 있어요. 굳이 안 배워도. 뉴스를 통해서, 신문을 통해 접할 수가 있다고. 원가 관리 회계는 절대 접할 수가 없어요. 자, 첫 번째 이유가 이거. 관리 회계. 여러분 사장이 아니잖아. 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판단할 수가 없어. 그래서 부대 설명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사장은 무수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회사에 출근할 것 같아요? 돈을 벌려고? 큰일 나, 그러면. 사장이 하는 일 뭘 것 같아? 두 가지가 있는데. 제가 회계사 합격한 지 20년이 넘었어요. 가장 최근에는 세무회계사무소를 10년 정도 했는데 그전에는 회사도 많이 다녔어. 일반 회사에도 있었어요. 일반 회사에서 회계사가 하는 일이 뭘까? 제가 원가관리회계를 전공했기 때문에 이런 거 했겠죠. 뭐 평가하고 이런 것들. 자, 코스도 보고. 그러다 보니까 임원들하고 많이 싸웠어. 임원들하고. 왜 싸웠을까요? 제가 젊은 나이에. 코스트 관점에서 너무 높아, 코스트가. 그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일은 별로 안 한 건데 코스트가 높다 그런 얘기예요. 어린 제 눈에는 일해야 돼, 이 사람도, 임원들도. 일을 안 해. 근데 월급은 많이 가져가. 근데 이분들은 일하는 분들이 아니에요. 그럼 임원들은 뭐 하는 사람일까? 이런 거 이해를 해야 된다니까? 임원들은 뭐 하는 사람일 것 같아요? 일 안 하고. 두 가지 하는데. 쉽게, 쉬운 용어로, 어렵게 용어로 하는 건 그거는 잘 모르는 사람이야. 쉽게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은 잘하는 사람이에요. 임원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결제. 임원이 결제하잖아. 그걸 굳이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의사결정이라고 표현을 하죠. 표현을. 결제인데 뭐 결제. 임원이 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결제만 잘하면 돼. 또 하나는 뭐 있을 것 같아요? 결제 말고. 큰 조직의 임원 정도 되면 보통 분 아니에요. 아마 여러분들 나중에 개업해서 이제 임원들도 만나보기도 하고 뭐 많은 경험들을 할 텐데 큰 조직의 임원 정도 되면 진짜 산전수전 다 겪은 분들이에요. 아마 그분들이 여러분들 딱 눈빛만 봐도 다 알걸? 무슨 생각 가지고 있는지? 즉 임원의 역할은
결제도 하고요. 또 하나는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는지 얘네들이 성과평가한다고. 그래서 경영자의 또 하나의 업무가 바로 성과평가입니다. 결국에 관리회계라는 건 뭐예요? 임원 입장에서 의사결정하고 성과평가하는 데 도움되는 정보를 생성하는 게 관리회계예요. 얘랑 쟤랑 어때요? 전혀 달라. 전혀 다르다고. 근데 문제는 이 회계라는 이름 때문에 여러분들 오판을 한다고. 이런 그 배경 지식을 모르면 얘를 여기 끼워 맞추려고 해. 항상. 그러다 보니까 논리가 잘못 설정이 된다고. 그러면 정복을 못 해요. 평생 가도. 자, 또 하나. 여러분 우리끼리 얘기니까 회계는 크게 재무회계, 관리회계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 정보의 중요성으로 보면 회사 입장이에요. 회사 입장에서 얘가 중요한 정보일까? 얘가 중요한 정보일까? 회사 입장에서. 위아래. 이거? 자, 이건 누가 이용한다고 그랬어요? 주주 채권자가. 외부에 보여주는 거죠. 얘는 누가 이용한다고 그랬어요? 경영자가. 얘가 중요해, 얘가 중요해. 회사 입장에서. 자, 하나만 더 설명해 드릴게요. 만약 이 중에서 이제 회계사를 합격한 다음에 나는 개인 사업보다는 조직에 가서 CFO 경영자가 될 거야. 이런 분 계실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회사에 입사하게 되면 이제 회계팀에 갈 거 아니에요? 재무제표를 만들 거야. 재무제표를 만들어 가지고요. 사장한테 제출 딱 하면 어떨 것 같아요? 상황이. 사장이 딱 보고 이야 이번에 잘했네. 감가상각비 내용문서가 5년이야? 우리 종률법이네? 이런 사장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없어. 이런 사장. 여러분 재무제표 작성해 줘도 사장은 안 본다고. 왜 안 볼까요? 사장은 볼 줄을 몰라. 기본적으로 볼 줄을 몰라요. 한마디는 할 거야. 나 이거 모르겠는데 우리 그 돈 번 거야 안 번 거야? 이 얘기할 거라고. 그게 바로 관리회계예요. 그 사장은 왜 재무제표를 안 볼까? 이 친구는, 이 분은 왜 안 봐? 재무제표 자체가 누구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외부 사람한테 보여주는 거라고. 사장이 볼 이유가 없어, 얘는. 그럼 회사 입장에서 어떤 정보가 더 중요한 정보예요? 얘가 훨씬 중요한 정보라고. 근데 우리는 어때요? 얘가 엄청나게 중요한 정보를 생각하고 있어. 자, 또 들어가 볼게요. 요거는 누가 이용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수많은 외부 사람들이 이용하는 거죠. 그러면 이 외부 사람들 중에 보면 우리처럼 회계를 아는 분도 계시고 회계를 전혀 모르시는 분도 계시고 심지어는 외국인도 있어. 그러면 수많은 각양각색의 외부 정보 이용자들이 있는데 회계라는 정보를 만들 때 뭔가 회계사만 알 정도로 고급 회계 용어를 쓴다든지 그러면은 회계를 모르는 사람들 그걸 이해해요, 못해요? 이해할 수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누가 보더라도 보편 타당한 용어를 쓰고 누가 보더라도 이해 가능성이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얘는? 기업회계 기준 IFRS가 필요한 거라고. 결국 여러분들이 중급회계는 뭘 배우는 거야? 요걸 배우는 거야, 요거. 기업회계 기준을. K기업 또는 IFRS를 배우는 겁니다. 누구 보여주려고? 외부 사람 보여주려고 배우는 거라고. 결국에 이 재무제표의 목적은 공시야 공시 외부에 보여줘야 돼.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정보야. 요거를 외부에 보여주면 돼, 안 돼?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정보라고 얘를 외부에 오픈해? 안 되지. 결국에 오픈할 정보만 오픈하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들을 배우는 중급회계는 바로 뭐예요? 어떤 원칙을 배우는 거야. 왜?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대신 그 정보는 어떤 정보가 돼야 돼요? 이해 가능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하나의 법을 배우는 거야. 법. 기업회계 기준.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법을 이해를 해. 그렇지 않겠어요? 자, 그러면 반면에 얘는 이 경영자는 기업회계 기준처럼 관리회계 기준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없어. 없다고. 만약 여러분들이 나중에 회사에 취업을 해가지고요, 임원진, 참모진이 됐어. 그러면 임원한테 보고서를 제출해야 되잖아요. 어떤 보고서를 작성하는 참모가 가장 유능한 참모일 것 같아요? 내 상사의 성향을 파악해야 돼. 이분이 낙관적인 성향이라고 하면 낙관적인 보고서를 제출하면 좋아해요. 이분이 비관적인 성향의 임원이라면 그런 보고서를 제공해야 좋아한다고. 왜? 내 생각과 비슷하니까. 결국에 관리회계는 원칙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항상 요 선입견을 갖고 있다고. 얘도 원칙이 있을 거야. 이걸 찾아. 없어. 그래서 관리회계가 어려운 거예요. 왜 어렵냐면 얘는 여러분 이해가 안 되잖아요. 밤새도록 책을 보면서 기업회계 기준 보면서 판단하면 돼. 생각해 보면 답 나와. 얘는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나와. 왜? 기준을 배우는 게 아니니까. 우리는 뭐 배웁니까? 기준이 아니고요. 논리야, 논리. 논리를 배우는 거라고. 이 논리는 상황에 따라 어때요? 모든 상황이 달라져. 논리는 변하면 안 돼. 그 논리를 찾아야 쉬운 거야, 관리회계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 논리를 찾는 게 아니고요. 그 상황의 틀을 찾으려고 그래. 그러다 보니까 어때? 조금만 문장이 바뀌고 조금만 구조가 바뀌면은 논리가 다 틀어져 버리는 거라고. 무슨 이해되세요? 얘는 기업회계 기준만 이해하면 돼. 세법도 마찬가지야. 세법도 뭐예요? 세법만 여러분들 알면 돼. 얘는 법을 배우는 게 아니야. 상황에 대한 이해를 해야 돼요. 논리를 알아야 돼. 여러분들은 어려울 수밖에 없어. 왜? 논리도 모르고 난 사장도 아니거든. 우리 그런 걸 배운다. 우리 얘 배우는 거 아니에요. 제가 좀 전에 우리 회계 원리 들으셨습니까? 했을 때 다 들었다고 했죠. 자, 회계 원리 그럼 안 들으면 얘가 어렵냐? 그렇지도 않아. 왜? 전혀 다르니까. 근데 회계 원리 들으면 좋은 점, 회계 용어가 좀 나와. 그러니까 회계 원리를 들으면 조금 이해는 빨리 할 수 있지만 회계 원리를 안 들었다고 해서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에요. 어찌됐든 전혀 다른 거다. 우리는 요걸 배우는 거예요. 요것도 옛날에 시험에 나왔어. 다음 중 재무회계와 관리회계 차이점. 대표로 나오는 거 대표적으로. 재무회계는 원칙이 있다. 관리회계는 원칙이 없다. 재무회계는 외부 정보 이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한다. 관리회계는 내부 정보 이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한다. 재무회계는 다 과거 정보다. 왜 과거 정보예요, 얘는? 여러분 지금 어떤 회사 투자를 하고 싶어? 그러면 지금 당장 이 시점에 그 회사의 재무제표를 입수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가장 최근의 재무제표는 작년 말일 거라고. 결국 재무회계는 다 어떤 정보? 다 과거 정보예요. 얘는 무슨 정보일 것 같아요? 사장이 지금 이제 골머리에 앓고 있어. 우리가 사업을 할지 말지. 그럼 참모한테 뭘 물어봐요? 우리 과거에 얼마 벌어서 물어볼 것 같아요? 올해 얼마 벌 거야? 물어볼 것 같아. 올해 얼마 벌 거야? 물어본다고. 얘는 거의 어떤 정보? 미래 정보. 이해됐죠? 여기까지? 자, 근데 우리 교재 타이틀을 보면 관리회계가 아니고요. 원가 관리회계거든. 근데 여기 아무리 봐도 원가 회계가 없어. 원가가. 얘는 원가는 어디 갔습니까? 얘는 회계를 이론적으로 구분한 거예요. 그 회계는 크게 재무회계, 관리회계가 50대 50이에요. 근데 아까 제가 농담식으로 그랬죠.
관리하기 왜 어렵습니까? 공부를 안 해서. 공부를 안 해. 왜? 50대 50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머릿속은 어때요? 얘가 거의 70% 시간 할애할 거라고. 어쩔 수가 없어. 이해되죠? 실제 이론적으로는 50대 50이야. 중요성이. 자, 이제 우리 실제 시험 봐야 되니까 회계학이라는 시험, 회계학이라는 학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회계학의 체계는 출발점이 바로 회계 원리적 어카운팅 프린서플. 자, 회계 원리를 끝나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두꺼운 어려운 중급 회계를 배울 거라고. 자, 얘랑 관계는 바로 뭐냐면 얘는 기본적인 걸 배우는 개념을 배우는 거고요. 이 중급 회계가 일반 회계라고 보면 돼. 일반 회계. 그 중급 회계 끝나고 난 다음에 또 배우는 게 있죠. 우리 회계사는 얘도 반드시 알아야 될 부분이죠. 바로 뭐죠? 고급 회계. 고급 회계가 럭셔리가 아니에요. 럭셔리일 수도 있을 것 같아. 왜? 내용이 뭐니까? M&A, 파생상품. 좀 고급스러워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 근데 원래 고급 회계는 럭셔리 어카운팅이 아니고 어드밴스드. 그러니까 일반 회계 다루기는 조금 지엽적인 것들을 묶어놓은 거예요, 따로. 근데 우리는 이것도 잘 봐야 돼. 우리는. 예. 자, 근데 회계 원리 끝난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 그게 바로 원가 관리 회계예요. 우리가 배워야 될 원가 관리 회계. 원가 관리 회계는 정확하게 얘가 50대 50이듯이 이 원가 관리 회계는 원가 회계하고요. 관리 회계가 50대 50이에요. 요거를 회계학이라고 그래. 자, 우리 시험에 시험 과목에 회계학이 있어. 요게 회계학이야. 요게. 자, 그러면 얘하고 얘를 좀 구분해 보면 얘가 바로 뭐냐면 재무회계예요. 재무회계. 요 파트가 재무회계 파트라고. 얘가 관리회계. 재무회계는 누구를 위한 정보? 외부 정보 이용자를 위한 정보. 얘는 누구를 위한 정보? 내부 정보 이용자인 경영자를 위한 정보. 얘는 뭘까? 그러면 얘는 아무리 봐도 안 나타나 있는데 우리는 얘를 배워야 되는데 얘는 별도의 한 분야를 구성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도 조금 연결이 되어 있고 여기에도 조금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표현할 때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재무회계라는 표현을 쓰고요. 활용면에서는 관리회계라는 표현을 써요. 이제 어렵죠? 얘도 어려웠어. 얘도 사장이 이용하는 정보, 난 사장이 아닌데 뭘 해야 될지 그래 어려웠는데 얘도 또 어려워. 왜 어렵냐면 얘는 양다리 걸치고 있거든. 우린 얘를 배워야 되는데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원가관리회계가. 그러니까 얘 정체를 알고 들어가야 된다니까. 책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얘 정체만 알면 일사천리로 돼요. 이해만 하면. 근데 얘를 이해를 하지 못하면 정보를 못 한다니까. 주변에 원가관리회계 공부했던 친구들 물어보세요. 90%가 하는 말이 원가관리회계는 얘는 회계 문제가 아니고 국어 문제야. 왜? 문제를 봐도 모르거든 뭘 물어보는지. 이유가 바로 뭐예요? 여기에 맞춰져 있어서 그래. 중급회계는 문제 보면 뭘 물어보는지는 알아. 찾아보면 돼. 원가관리회계는 뭘 물어보는지를 몰라요. 기본적으로. 전혀 성격이 다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얘에 대해서는 뭐 개략적으로 설명해 드렸잖아요. 사장 입장에서 의사결정, 성과평가할 때 정보를 제공하는 거다. 그러니까 사장을 위한 정보예요. 그럼 얘는 뭘까? 왜 재무회계도 포함되고
관리회계도 포함이 될까? 자, 원가회계 정체를 알아야지. 원가회계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 볼펜을 만드는데 얼마 들어갔어가 바로 원가회계예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되게 심플한 거지 뭐. 그럼 이 볼펜을 만드는 회사가 어떤 회사예요? 제품을 만드는 회사야. 즉 제조업에서 이 제품이 얼마짜리인지 계산하는 게 원가회계입니다. 자, 원가회계는 그럼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상황이? 공장이야, 공장. 공장이라고. 공장 가본 분 계세요? 아무도 없어. 그래서 또 어려운 거야. 우리는 가보지도 않고 돼보지도 않은 걸 배우는 거야. 우리 공부할 때는 책도 그렇게 많지 않았고요. 심지어는 영어로 된 원서로 공부를 했어. 아무것도 모르지. 근데 좀 다행인 건 있어. 몰라도 합격은 해. 합격은 한다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모르고 합격하려고 하니.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모르는 걸 배우기 때문에 얘가 뭔가를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결국에 원가회계는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거? 공장에서 이루어지는 걸 배우는 거고, 관리회계는 내가 사장이라고 생각을 해야 이해할 수 있는 학문이에요. 자, 이제 원가회계가 뭔가 알았어요? 자, 우리 그 해커스가 요 볼펜을 어디에서 사왔을까? 문방구에서 사왔겠죠. 문방구는 뭐 하는 회사예요? 사실 만드는 회사가 아니야. 문방구는 얘를 모나미로부터 사와서 보관하고 있다가 팔아서 그 마진 가지고 먹고 사는 게 바로 문방구예요. 자, 이런 회사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상기업이라고 그래. 상기업. 일반 도소매업이 대표적인 상기업이 되겠죠. 이미 만들어진 물건을 보관하고 있다가 팔아서 그 차익 가지고 먹고 사는 구조가 상기업이 되는 거죠. 그러면 문방구를 한번 상상해 볼게요. 문방구가 모나미로부터 요거를 10박스 사왔어. 그러면 이 10박스가 재무제표에 어디에 기록이 될까? 재무상태표에 재고 자산으로 기록이 되죠. 이 중에 한 박스가 팔렸어요. 어디에 기록이 될까? 그거는 손익계산서에 매출원가로 기록이 된다고. 그게 바로 뭐죠? 재무제표죠. 가지고 보관하고 있으면은 재고자산이 되고, 팔면은 뭐예요? 손익계산서의 매출원가라고. 그 구조로 돼 있는 거야, 재무제표가. 자, 어디로 갈 거냐면 요걸 만드는 모나미로 가볼게요. 모나미는 뭐 하는 회사예요? 사와서 파는 게 아니고 만들어서 팔아야 돼. 그러면 이 볼펜을 만드는데 뭐가 들어가요? 플라스틱도 들어가고 염료도 들어가고 만드는 사람의 급여도 줘야 되고 기계도 사용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이 되겠죠. 그걸 다 직결해서 계산해 보니까 이거 하나에 100원 들어갔어. 이 100원이 바로 원가라고. 요 100원을 직계하는 방법으로 배우는 거예요, 원가회계에서. 그럼 원가 계산했어요? 얘가 100원이야. 모나미 창고 안에 100박스 쌓여 있어. 걔가 우리 재무제표에 어디에 기록이 돼요? 그렇지, 재고자산이 기록이 된다고. 문방구에 팔았어. 어디에 기록이 돼요? 그렇지, 손익계산서에 매출원가로 기록이 된다고. 결국에 나는 원가 계산을 했는데 여기 창고에 있으면은 재고자산이 되고 팔리니까 손익계산서에 매출원가네. 결국 뭐예요? 원가 계산의 내용은 재무회계라고. 그렇죠? 그러면 왜 활용면에서는 관리회계일까? 사장은 결제를 합니다. 결제를 할 때 의사결정의 목적이 뭘 것 같아? 회사의 이익을 높이는 방향으로 결제하겠죠. 자, 회사의 이익은 어떻게 계산할 수 있어요? 매출인 수익에서 뭘 빼야 돼요? 비용 원가를 빼야 돼. 그러면 모나미의 원가를 모르면 이익을 알 수가 있어? 없죠. 없죠.
그러다 보니까 활용면에서는 관리회계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해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가에게는 양다리에 걸치고 있는 거라고. 우리는 뭘 배우러 왔어요? 요거를 배우러 왔어요. 요거를. 자, 여기까지 좋았는데 이제 자, 내용적인 측면, 활용적인 면 양다리에 걸치고 있는데요. 그러면 얘를 여기 집어넣을 수도 있잖아. 그렇지 않아요? 왜 여기 집어넣었을까? 여기 집어넣어서 왜 원가 관리회계라고 했을까? 여기 집어넣어도 되는데. 저는 옛날에 굉장히 궁금했어. 요게.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자,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보니까 중급액의 책은 1000페이지가 넘어. 근데 원가 관리회계는 얘가 거의 1000페이지니까 원가가 500페이지, 관리가 500페이지잖아요. 원가를 제목에 넣어버리면 중급액 책이 몇 페이지가 돼요? 1000페이지. 아, 그래서 그런가 보다 생각을 했었어. 어린 마음에.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얘를 여기에 넣었을까? 여기에 안 넣고. 공시. 여기에 가는 순간 뭐 해야 돼요? 우리는 오픈해야 돼. 외부에. 자, 모나미 입장에서 얘 원가가 100원이라는 오픈하면 돼야 안 돼? 안 되지, 안 되지. 그러다 보니까 여기 집어넣는 거예요. 원가는. 그러다 보니까 세월이 흘러서 이제 구분을 안 해, 요즘에는. 우리 책처럼 FM대로 원가 관리 회계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냥 어떤 교재는 원가 회계라는 교재가 있어. 하지만 내용은 뭐예요? 얘도 들어가 있다고. 관리 회계라고 쓰는 교재도 있어요. 서점 가면 걔도 얘가 들어가 있어. 요즘 구분하지 않습니다. 구분하지 않는데 들여다보면 정확하게 원가 50%, 관리 50%라고. 됐어요? 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요걸 배울 거다. 요거를 배울 건데 아직도 좀 낯설다. 요 개념이. 그래서 간단하게 요거 사례를 한번 설명해 드리고요. 또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왜 원가 회계가 재무 회계에도 포함이 되고 관리 회계도 포함이 됩니까? 우리가 요런 거 배울 거예요. 잘 보세요. 집에 가는데요. 빵집이 하나가 있어. 근데 원래 그 빵집의 식빵이 3,000원이에요, 원래. 근데 퇴근길에 가보니까 오, 세일하고 있네? 엄청나게 세일해가지고요. 1,000원에 팔아. 자, 일단 이런 경우들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딱 느낌이 어떤 느낌이야? 이거 딱 보는 순간. 야, 이 빵의 코스트가 1,000원도 안 되는데 우리 비싸게 사 먹었네. 이런 생각 들죠? 그럼 실제 빵의 원가가 1,000원도 안 될까? 빵 만드는 과정을 한번 살펴볼게요. 빵을 만들려면 밀가루 등등등 원자재가 필요하고요. 뭐 기술자 월급도 줘야 되고 전기도 써야 되고. 일단 빵을 다 만들었어. 제조. 빵 만드는데 1,500원 들어갔어요. 일단 빵 만드는데. 근데 이 빵이 있잖아요. 유통기한이 얼마 안 돼. 며칠 못 간다고. 이 식빵을 오늘 안 팔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일은 폐기 처분해야 돼. 그러면 이 상태에서 사장이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은 첫 번째, 내일 그냥 깔끔하게 폐기하자. 아니면 그래도 아까우니까 싼 값에 처분하자, 그런 얘기죠. 처분하려면 뭐 있어야 돼요? 빵 포장도 해야 되고 알바비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계산해 보니까 한 개당 500원이야, 500원. 근데 싸게 팔아야 팔릴 거 아니에요. 얘를 얼마에 팔지? 1,000원에 팔겠다, 그런 얘기라고. 그럼 원가가 1,000원도 안 된다는 말은 아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이 빵의 원가는 얼마일까? 빵의 원가는 1,500원이지. 진짜?
얘는 왜 빼? 자, 만약 이 상태로 처분한다면 우린 얘를 뭐라고 표현하죠? 제조원가, 매출원가라는 표현을 쓰죠. 얘는 뭐라고 표현하죠?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라고 하잖아요. 총원가는 얼마죠? 2,000원이 2,000원. 그게 어떤 시각이에요? 재무회계 시각이라고. 만약 여러분들이 이 상황을 재무회계 관점으로 보면은 이 빵의 원가는 2,000원짜리예요. 가격은 당연히 2,000원 높아야 돼. 근데 왜 1,000원을 팔 수 있을까? 요거는 관리회계 시각. 관리회계에서는 얘는 원가로 안 봐. 관리회계에서는 얘만 원가로 봐요. 이 원가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관련 원가라고 합니다. 얘는 당연히 그런 비관련 원가라고 하겠죠. 자, 이런 원가를 비관련 원가 또는 매몰 원가 이런 표현을 씁니다. 결국에 관리회계에서는 원가를 얼마로 봐요? 500으로 원가를 보는 거라고. 그러다 보니까 1,000원을 팔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걸 배우러 왔어. 이런 걸 배우러 왔다고. 이게 암기로 돼요? 암기로 안 돼. 그러면 실제 1,000원에 파는 게 맞는 걸까? 요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추가적인 상황에 따라 이게 틀릴 의사결정이 또 있어. 우리는 그런 걸 배우러 왔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좀 두려움이 생기겠네. 그럼 이 수많은 케이스 우리가 다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사장 돼보지도 않았는데 그걸 다 여러분 안 물어봐. 안 물어본다고. 딱 정해진 상황에서만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만 여러분들 이해하면 돼. 그것만. 그 논리만 이해하면 되는 거지 암기하는 내용이 절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얘를 여러분들 어떤 틀에 맞춰서 암기하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어. 자, 관리하기 어렵다. 바로 그런 분들이에요. 수많은 상황들을 여러분들 판단에 틀에 넣어서 암기하려고 그래. 뭐처럼? 기업회계 기준처럼. 절대 그런 거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에 똑같은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재무회계에서 보는 시각하고 관리회계 보는 시각이 달라요. 근데 요거를 여러분들은 재무회계 시각으로 보려고 노력을 해. 왜? 여기에 수많은 시간을 투자를 하거든.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모르는 사이에 어때요? 얘마저도 요 틀에 넣으려고 한다고. 근데 사실 회계사들은 얘가 중요할 수밖에 없어. 왜 중요하냐면 회계사가 하는 일이 뭐예요? 감사야, 감사. 감사는 뭐 하는 사람들이죠? 그 회사가 돈을 많이 벌고 적게 버는 관심이 없어. 아니, 그 여러분들이 회계감사 나가가지고요. 지금 회계감사 배우지는 않았지만 감사 보고서에 적정 의견을 표시했다고 할게요. 그 적정이라는 게 이 회사가 양호하다는 표시예요? 아니야. 이 회사가 기업회계 기준대로 회계 처리했느냐를 보는 거라고. 회계사는 이 회사가 돈을 많이 벌고 적게 벌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분들은 기업회계 기준에 맞는지만 보는 거라고. 결국에 얘만 보는 게 회계사예요, 회계사. 사실 회계사는 얘만 배워야 돼, 결국 있다, 어떻게 보면. 얘는 전혀 개념이 달라. 얘는 사장 입장에서 회사를 보는 거라고.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면 우리 어차피 배울 거니까 요 매물원가 좀 볼까요? 매물원가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매물원가에 상대되는 개념이 뭘까? 이건 상식적으로 아는 건데 기회비용 기회원가 들어봤어요? 매물원가 상대되는 개념이 기회원가라고. 자, 우리 이제 옆에 강남역 사거리에 1층에 공실이 있어가지고요. 렌탈을 했어. 렌탈을 해서 김밥집을 했다고 할게요. 장사가 잘 되겠지. 유동인구가 많으니까. 자, 그래서 이번 달에 손익계산서를 작성해 보니까요. 1,000만 원 벌었네. 결산해 보니까. 그럼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지. 1,000만 원 벌었으니까. 그게 재무회계 관점이에요. 관리회계 관점에서는 잘했을까 못했을까? 못했을 수도 있어. 어떤 경우에? 거기에다가 김밥집을 안 하고요. 명품 샵을 열었어. 그럼 얼마도 벌 수 있어? 5,000만 원 벌 수도 있어. 그게 바로 뭐죠? 기회비용이죠. 김밥집을 선택함으로써 5,000만 원 벌을 기회를 포기했잖아요. 결국에 기회비용까지 고려하면 손익계산서에 어떻게 표시가 돼야 돼요? 손실 4,000만 원 표시가 돼야 돼. 자, 그러면 1,000만 원 이익으로 표시하는 게 맞아요? 4,000만 원 손실로 표시하는 게 맞아요? 자, 생각이 우리가 알아야 된다니까. 사실 4,000만 원 기회비용까지 넣어야 되는 게 목적 적합한 정보지. 근데 기업회계 기준은 1,000만 원 이익으로 표시를 하죠. 엄청난 차이인 거죠. 기업회계 재무회계에서는 기회비용 개념 나올 수가 없어, 기본적으로. 자, 왜 그러면 재무회계는 기회비용을 안 넣을까? 당연히 4,000만 원 손실이 맞는 것 같은데. 왜? 불특정 다수인들한테 보여주기 때문에 이 정보는 어떤 정보여야 돼요? 객관적으로 신뢰성이 있는 정보여야 돼. 자, 그러면 내가 명품 샵을 해서 5,000만 원 벌 수 있었을까? 라고 하는 거 객관적인 정보가 아니라고 표시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관리회계에서는 표시할 수가 있어. 우리는 그래서 기회비용도 봐요. 관리회계에서는 전혀 다른 개념이라고. 즉 기회비용은 바로 뭐예요? 내가 어떤 대안을 선택을 할 때 포기하는 게 기회비용. 매물 원가는 어떤 대안을 선택할 때 의사결정과 무관한 게 매물 원가. 식사하셨어요? 점심? 점심에 돈가스 집에 갔어. 물가가 올라서 10,000원이야, 10,000원. 고기가 딱 2장 나와. 한 장 먹으니까 맛이 없어. 먹으면은 속이 안 좋을 것 같아. 한 장만 먹은 상태예요. 자, 돈이 아까워서 남은 한 장도 먹는다, 안 먹는다? 어떨 것 같아요? 한 장 먹은 속이 안 좋아. 한 장 남았어. 근데 돈이 아까워서 한 장 먹겠다, 안 먹겠다? 안 먹어요? 대부분 먹을 텐데 배고파가지고. 먹으면 안 되지. 왜 먹으면 안 돼요? 그 10,000원은 매물 원가거든. 내가 이 남은 한 장을 안 먹는다고 해서 돈을 돌려주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게 바로 매물 원가라고. 자, 나는 뭘 판단해야 돼요? 요 남은 한 장을 먹고 안 먹고를 판단해야 되는 거지, 이미 지불한 10,000원이 그 판단에 들어가면 안 된다, 그런 얘기. 그게 바로 매물 원가라고.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미 과거에 지출한 원가로서 미래 의사결정에 어떤 도움이 되지 않는 정보를 매물 원가라고 합니다. 우리는 매물 원가도 배워요. 하지만 재무회계는 매물 원가 개념 나올 수가 없어. 자, 첫 시간인데 제가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것들의 대부분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원가관리회계를 배울 텐데 그 원가관리회계는 이름만 회계일 뿐이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중급회계하고는 전혀 다르다. 그걸 강조한 거예요. 또 하나 부연 설명해 드리자면, 원가관리회계는 원가회계와 관리회계가 있는데, 원가회계는 어디에서 발생되는 거? 공장에서 발생되는 거. 관리회계는 누가 보는 회계? 사장이 보는 회계. 그래서 원가회계 공부할 때는 나를 어디로 보내야 돼? 유체이탈에서 공장으로 보내야 돼. 물론 여러분 공장 안 가봤잖아요. 상상의 나를 펼쳐야 돼. 관리회계 할 때는 나는 사장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 중급회계하고는 전혀 다른 걸 배운다. 자,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